예,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새로운 패러다임, 피하 주사 치료의 현재와 미래라고 적었는데, 사실은 피하 주사만 하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간소화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약들이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대전 충남 지회장인데, 대전 충남 쪽에서는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라, 이제 거기에다가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목은 최근 혈우병 치료제의 근황이고요. 일단 혈우병 치료제 개발의 역사와 역사부터 조금 제가 잠깐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영어인데 그냥 예, 그냥 너무 쉬운 말들이라 제가 한글로 좀 그냥 읽어드리는 수준에서 하자면, 맨 처음에는 전체 피를 썼어요. 전체 피를 그냥 수혈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에서 이게 무슨 왕실병이라는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때부터 전체 수혈을 하다가, 그 다음엔 동결건조 혈장을 샀습니다. 혈장이 뭐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은 아래쪽엔 혈구가 있고 위쪽엔 혈장이 있잖아요. 저희 혈액응고인자가 혈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혈장만을 갖다가 피 전체가 아니라 혈장만 뽑아가지고 주입을 하는 게 그 다음 방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상업적으로 처음으로 활성화된 이제 8인자가 1968년도에 나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약품명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쉽게 말하면 그 그린에이트 이전에 그런 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바이럴 인액티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처음으로 상업화된 요 8인자 약물들에 사실은 어떤 사람의 피로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논란의 뭐 에이즈라던가 뭐 간염이라던가 이런 바이러스들을 이제 비활성화시킨, 그게 1985년도에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이제 제조합 8인자가 나면 뭐 저희 많이 사용하시는 거 뭐 에드베이트라던가 유전자 제조합약이 1990년도에 저희 어린 시절이죠. 뭐 94년, 95년, 96년, 97년 그때 해외에서 이제 제조합 유전자 제제가 처음 나왔고, 2014년도에 이제 EHL이라고 해가지고 에디노베이트라던가 뭐 앱스틸라라던가 뭐 이런 반감기가 굉장히 좀 많이 길어졌다고 표현하는 EHL들이 나왔고, 사실 이게 2017년도부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더 이상 팩터 약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인자, 9인자 약물이 아니라 8인자, 9인자를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햄리브라라던가 아니면 그런 단백질을 이용해가지고 8인자, 9인자를 대체하는 약물들이 이제 2017년부터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뭐 추세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 김승근 주필님께서 발표하실 적에 너무 적나라하게 막 재단이랑 교수님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 번만 조금 그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처음에 혈장 제제에서 유전자 제조합 약으로 넘어갈 때, 지금 이제 뭐 20대 초반 중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거 유전자 제조합 약 효과 없다, 혈장 제제보다 당연히 실험실에서 만든 8인자가 무슨 효과가 있겠냐, 효과 떨어지고 반응성 떨어지고, 그거 너네 그 실험실에서 그 효모 가지고 만든 건데 그게 뭘 믿고 그걸 쓰겠냐라는 논란이 우리 혈우사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도, 그 당시에도 이런 과학적인 팩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유전자 제조합약이 1990년도에 나온 유전자 제조합약이 이미 검증이 다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었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20년이 지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논팩터 유전자고 논팩터 제제들이고 굉장히 발전된 치료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이랑 똑같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까 김승근 지표가 너무 잘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약에 대한 주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좀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약학 쪽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개념적인 말들인데요. 반감기 연장의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C 퓨전이라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패길레이션, 세 번째는 알부민 퓨전인데, FC 퓨전은 여기 보시면 요렇게 여기 단백질 구조인데 항체예요. 항체를 갖다가 어떤 특정 물질에 달아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분해되는 속도를 많이 늦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이거 말고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있는 게, 첫 번째가 FC 퓨전. FC라는 항체를 그 내가 원하는 물질에다 다는 방법.
두 번째는 페길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이 페길레이션이라는 PEG라는 물질을 그 물질에다, 내가 원하는 물질에다 달아가지고 우리 몸에서 분해를 막는 방법. 세 번째는 알부민이 사실 요 중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알부민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알부민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체내에서도 이용이 되는 알부민을 갖다가 내가 목표로 하는 물질에다가 달아서 반감기를 늘리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반감기 연장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뭐 FC 퓨전 이용한 알프로릭스, 아니면 페길레이션을 이용한 그 에디노베이트, 그 다음에 알부민 퓨전을 이용한 뭐 아이델비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혈우병 약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에디노베이트인데요. 요것도 좀 그 양리학적인 내용이라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요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요 8인자는요, 그 8인자 자체만으로 우리 몸속에서 존재를 할 수가 없고, 이 8인자가 폼빌레브란트 인자라는 거를 쉽게 말하면 버스 삼아서, 수송체 삼아서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전송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 8인자 단백질에다가 아까 이 8인자에다가 이런 아무리 아까 말했던 뭐 페길레이션이라던가 알부민이라던가 이런 걸 달아가지고 8인자를 아무리 연장을 시켜도 기본적으로 이 폼블레브란트 인자라는 이 버스가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아무리 붙여도 8인자 같으면 반감기를 늘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나마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인자에다가 이런 도메인들을 좀 달았더니, 이런 반감기 연장의 FC라던가 이런 것들을 달았더니 그나마 좀 연장됐다. 그나마 폼빌레브란트 인자의 반감기만큼은 연장이 되더라 하는 게 이제 좀 나온 지 벌써 오래됐지만 제일 처음 나온 EHL, 그냥 반감기 연장 약물들의 처음 기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알투비오라는 약은 어떤 거냐면요. 아까 폼빌레브란트 인자의 반감기가 굉장히 짧다고 했잖아요. 이 알투비오는 이 8인자 단백질 자체에다가 이 폼빌레브란트 인자가 분해되는 걸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폼빌레브란트 인자 조각이라고 하거든요. 폼빌레브란트 인자의 조각을 8인자에다가 붙여요. 그래서 이 수송은 되되 폼빌레브란트 인자가 체내에서 분해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폼빌레브란트 인자의 반감기에 극복을 한 거죠. 저 폼빌레브란트 인자 조각을 붙임으로 해서 극복을 한 건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알투비오는 반감기가 뭐 일주일, 2주일까지도 간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허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이 알투비오 같은 요 약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백질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FC 퓨전, 아까 말씀드린 FC 퓨전도 붙이고, 이 엑스텐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빨리 분해되지 않게끔 또 보호하는 단백질에다가 요 폼빌레브란트 인자 조각까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 알투비오 이 약에 대한 항체가, 그러니까 우리 8인자 항체 환자들이 8인자에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8인자가 몸에서 잡아 먹혀버리니까 8인자가 효과가 없는 건데, 이 알투비오가 이렇게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알투비오 자체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알투비오 항체 환자가 그냥 알투비오 항체는 뭐냐면은 다른 약은 다 효과가 있는데 알투비오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알투비오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발생률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그 햄리브라 같은 것도 단백질이다 보니까 뭐 발생률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한 건도 없기는 한데 아주 희귀하게 햄리브라 단백질 자체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햄리브라를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발생률이 알투비오가 좀 높을 수 있다. 예, 그런 좀 이제 문제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약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면 저렇게 단백질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그 규격화 해가지고 일정한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제로도 녹십자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술을 연구를 했었는데 이 폼빌레브란트 인자를 붙일 때마다 이게 배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결과값이 다른 거예요. 어쩔 때는 잘 나오고 또 어쩔 때는 결과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시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한 기술이거든요. 이제 사노피는 이제 워낙에 그 다국적 기업으로 기술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이델비온인데요. 아이델비온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부민을 부착을 합니다. 알부민을 여기 보시면 이게 9인자 단백질인데 여기다 이렇게 덩어리 큰 알부민을 부착을 시켜가지고 반감기를 굉장히 늘려서 이 아이델비온 같으면은 2주에 한 번 맞으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로 유지가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약인 게
저기 이번에 보시면 AUC 레벨이라는 게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몸에서 이 약물이 얼마나 높은 농도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느냐 하는 지표가 저 AUC 레벨인데, 저 AUC 레벨이 지금 8인자, 9인자 통틀어서 지금 제일 높아요. 이 아이델비온이라는 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과 측면이라던가 이런 거가 임상된 거 보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뭐 베네픽스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맞지 않습니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맞는데, 베네픽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맞는 것보다도 아이델비온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맞는 AUC 레벨이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에서도 점유율이 1등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지만, 아이델비온이 글로벌에서는 이제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이게 진짜 굉장한 일인 게 뭐냐면, 그 다른 질병에 대한 약들에서도 이게 거의 점유율이 40%가 넘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는 약은 진짜 없거든요. 막 완전 이 질병에 대한 약은 이거밖에 없어. 라는 수준의 점유율로 지금 아이델비온이 글로벌에서는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진짜 굉장한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고, 또 마찬가지로 수술 시에도 뭐 따로 처치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 햄리브라 쓰는 환자들 같으면은 8인자지만 수술하거나 뭐 큰 출혈이 있으면 따로 팩터를 맞아야 되거든요.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따로 팩터를 맞아야 하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팩터다 보니까 팩터에다가 방광기 연장을 한 거다 보니까 뭐 따로 처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예, 요거만 맞아도 수술이든 뭐 큰 사고든 다 대처가 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입니다. 네, 다음은 대항마 이제 알프로릭스인데요. 알프로릭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FC 단백질을 이제 부착해가지고 방광기를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알프로릭스 요 자료는 사실 제가 사노피 제약사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냥 한 절반만 들으시면 되는데, 실제로도 이게 뭐 사람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쥐 실험으로만 한 거라 가지고 이제 좀 과연 이게 진짜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과연 사람한테도 그럴 것인가는 의문이 있지만,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구인자는 되게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아서 얘네들이 혈관 밖으로도 다니고 안으로도 다니고 왔다 갔다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AUC 레벨은 혈관 안에서만 측정이 되는데, 이 알프로릭스는 이 혈관 외까지도 왔다 갔다를 잘 할 수 있다는 거. 알부민이 원체 분자량이 커서 아까 아이델비온처럼 알부민을 달아놓으면은 혈관 안에만 머무르니까 당연히 AUC 레벨도 높고 이제 수치상으로는 잘 나오는데, 그만큼 또 크기가 커져버려서 혈관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이 알프로릭스를 만든 사노피의 논리는. 근데 사노피는 그래서 항체를 FC 퓨전을 하면은 크기가 그렇게 커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밖으로도 잘 돌아다녀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사노피에서 얻은 자료인데요. 아이델비온이고 베네픽스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델비온 보시면은 요만큼, 요렇게 처음에는 30분에 있었는데 48시간이 지나니까 G실험입니다. G실험이 48시간 지나니까 요만큼 남았다가 10일 지나니까 완전히 없어지죠. 근데 이제 알프로릭스 같으면은 48시간이 지났는데 몸 전체로 혈관을 넘어서 몸 전체로 잘 분포가 되더라. 이제 요런 논리가 이제 알프로릭스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요거를 조금은 걸러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게 사람 실험이면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100% 맞는 말인데, 일단 G 실험이라 가지고 뭐 얼핏 생각하기엔 G에서 그러면 사람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다르거든요.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뭐 어차피 방광기 연장 기술은 비슷비슷해가지고 아이델비온이나 알프로릭스나 다 뭐 2주에 한 번 맞아도 되고 1주에 한 번 맞아도 되고 똑같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 약이고요. 이제 그 다음 8인자 햄리브라인데요. 혹시나 제가 쓴 기사를 한번 읽어보셨으면은 좀 이 그림을 이해하기가 쉬우시겠지만, 제가 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그림이 진짜 좋은 그림이거든요. 이게 왜 좋은 그림이냐면, 요게 9인자예요. 그리고 요게 8인자고, 요게 10인자인데요. 요 8, 9, 10이 합쳐져서 요 컴플렉스를, 이 복합체를 만들어요. 이 복합체가 이제 우리 몸에서 피를 멈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인자 환자들은 이 8인자가 없으니까 이걸 못 만들어가지고 피가 안 멈추고, 9인자는 이게 없으니까 못 만들어가지고 피가 안 멈추고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엄청 희귀한 분들 있잖아요. 뭐 7인자 환자, 뭐 10인자 환자, 이런 분들 모두 요 그림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라 가지고, 예,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햄리브라는 어떤 약이냐면, 요 8인자 대신에 이렇게 8인자랑 완전히 다르지만
9인자하고 10인자를 붙일 수 있는 약이 이제 햄리브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몸에서 있는 단백질인데 저렇게 작은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8인자 대신에 9인자와 10인자를 붙인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지혈을 시킨다라는 게 이제 햄리브라의 그런 양리학적인 기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8인자 항체 환자들은 항체가 이 8인자를 잡아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체 환자들은 8인자를 아무리 팩터약을 집어 넣어도 넣는 족족 그냥 잡아 먹혀버리니까 어차피 이게 이걸 못 만들어가지고 피가 안 멈추는 건데 햄리브라는 뭐 이거 8인자랑 아무 관계없이 그냥 완전히 다르게 생긴 단백질을 갖다 몸에 집어 넣는 거다 보니까 항체 환자들도 아주 써도 효과가 똑같이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인자랑 9인자랑 합쳐서 10인자를 만들고 그 10인자가 이제 혈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그래프는 우리가 일반적인 뭐 에드베이트나 에디노베이트나 그런 그 팩터 약물을 썼을 텐데 농도가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는데 쭉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방접부로 확 올린 다음에 쭉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 요 선 위에가 우리 혈우병 환자들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팩터 레벨이고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요 햄리브라는 낮은 농도지만 꾸준하게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게 빨간 선이 블리딩 스레시홀드라고 해가지고 요 선을 넘으면은 이제 안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요 선은 이제 정상범위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그래서 팩터를 맞으면 정상 사람 수준까지 올라가지만 또 금방 떨어져가지고 이 출혈이 생기고 다만 햄리브라는 정상 수준까지 올라가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하거나 큰 사고가 생겼을 때는 팩터를 맞아야 하는 이유가 이 햄리브라 자체가 어쨌든 간에 주사를 맞아서 정상 레벨까지는 못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팩터 보충이 필요한 약인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사실 팩터 레벨이 한 10%만 넘어가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경증 분류가 그 1% 이상이 경증인 걸로 알고 있는데 1% 이상이 중등증이고 하여튼 10%만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군대 10%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혈우병인 걸 인지를 못해가지고 군대 갔다 온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한 번도 그런 출혈이 없어가지고. 근데 햄리브라를 맞으면 어쨌든 간에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경증 정도의 삶을 평생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길게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을 평가를 할 때 8인자 활성도로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에디노베이트를 맞았더니 내 8인자 활성도가 뭐 몇 프로다, 뭐 40%다, 50%다. 뭐 에피스틸라를 맞았더니 내 8인자 활성도가 뭐 몇 프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활성도를 어떤 출혈의 지표, 혈우병 치료의 지표로 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보통 글로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냐면요. ABR이라는 지표로 평가를 하는데 저 ABR은 뭐냐면 연간 출혈률이에요. Annual Bleeding Rate라고 해가지고 연간 출혈률인데 뭐 내가 그 수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치와 관계없이 1년 동안에 얼마나 출혈이 얼마나 많았냐 하는 게 이제 ABR이거든요. 그래서 햄리브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인자가 아니다 보니까 8인자 활성도를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그래프는 뭐냐?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햄리브라를 썼을 적에 연간 출혈률을 보니까 한 10에서 15에서 20% 정도 활성도를 가진 사람이랑 ABR 연간 출혈률이 똑같더라.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교수님들마다 어떤 교수님들 같으면 뭐 햄리브라 쓰면 활성도도 낮고 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왜곡이라기보다는 좀 잘못된 지표다. 요거를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ABR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좀 평가하기에 되게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햄리브라 외에 이런 혈우병 신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뒤에서 조금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민팔 그리고 이제 민팔도 요거 이제 노보노디스크에서 지금 개발 중인 약인데 요것도 기존의 햄리브라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9인자 연결 부위
10인자 연결 부위가 있어가지고 8인자 대신에 이제 9인자하고 10인자를 합체시키는 그런 약이거든요. 다음으로 좀 소개시켜 드릴 거는 리밸런싱 약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셨던 그 피추시란, 피추시란, 마스터시맙, 컨시주맙 이런 것들이 리밸런싱이라는 약인데 이걸 제가 이제 저희 지회에서 좀 비유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국군이랑 북한군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어요. 그 국군 100명이랑 북한군 100명이랑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상 사람들은 국군 100명, 북한군 100명이니까 얘네가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혈우병 환자들은 이제 팩터가 없으니까, 국군이 없으니까 북한군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안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밸런싱 약은 뭐냐면, 그래, 그럼 국군 늘리지 말고 북한군을 줄이자 하는 게 이제 리밸런싱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혈액응고를 돕는 성분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혈액응고를 방해하는 거를 줄이는 약들이 요 리밸런싱 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컨시주맙, 마스터시맙, 피추시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비유를 했지만 8인자인지 9인자인지 10인자인지 상관없이 혈액응고를 방해하는 거를 줄여서 막겠다 하는 게 요 리밸런싱 약의 기전이고요. 제일로 이제 금방 나올 약이 이 피추시란이거든요. 피추시란인데 이 피추시란의 기전은 뭐냐면 그 RNA, siRNA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siRNA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를 저 siRNA를 집어넣으면은 그 단백질을 못 만들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siRNA를 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간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AT3라는 아까 제가 비유했던 북한군, 그러니까 혈액응고를 방해하는 물질을 갖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siRNA를 피추시란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응고가 조절이 되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8인자 환자들은 햄리브라라는 이런 되게 좋은 피하 주사가 있지만 9인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9인자 특히 9인자 어린 애기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요거는 출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 식약처 허가도 받았고 출시가 뭐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말고 이제 컨시주맙이나 마스터시맙은 다 여기 보시면 TFPI 약물이에요. 이 TFPI는 아까 피추시라는 제가 siRNA로 AT3를 갖다가 없앤다고 했잖아요. 이 TFPI는 TFPI라는 걸 없애가지고 이제 혈액응고 방해하는 물질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고 TFPI랑 AT3랑 그냥 같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시주맙, 마스터시맙은 TFPI를 없애가지고 혈액응고를 방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TFPI를 컨시주맙이랑 마스터시맙은 없애버려가지고 혈액응고 방해하는 걸 없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출시가 원래는 좀 빨리 될 수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를 엄청 때리는 바람에 지금 이거 혈우병 약뿐만이 아니라 뭐 항암제니 이런 희귀질환 약들이 지금 다 좀 관세 그거 여파로 많이 연기가 되고 미뤄졌거든요. 요거 TFPI는 그래가지고 좀 우리나라 출시까지 좀 많이 남지 않았나. 그나마 피추시란이 그거 관세 전에 식약처 허가도 받고 해가지고 좀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리밸런싱 기전이었고, 여기서부터 혈우병 치료제 향후 기대와 발전입니다. 지금까지는 되게 눈앞에 와 있는 약들이에요. 바로 눈앞에 몇 년 안 있으면 우리가 다 맞을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약들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향후 기대와 발전이거든요. 여기 요 사진에 보시는 요 마을이 이탈리아의 파도바라는 마을이거든요. 이 파도바라는 마을인데 이 파도바라는 곳에 살고 있는 어떤 가족의 돌연변이가 뭐냐면은 굉장히 과활성된 9인자 돌연변이 가족이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여기 2009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파도바에서 과활성 9인자가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햄제닉스입니다. 이 햄제닉스를 파도바 유전자로 만든 게 햄제닉스거든요. 이 햄제닉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전자 치료제 해가지고 뭐 혈우병 완치약 이런 거 많이 나왔었죠. 20억인가 40억인가 하는 그 약이 이제 그 아까 파도바 유전자로 만든 건데 요 약의 기전 같으면은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원래 우리 몸에 주입이 되면은 감기 바이러스 같으면은 막 콧물 나게 하고 열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에다가 아까 그 파도바 유전자를 갖다가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에서 원래 바이러스라면은 막 나쁜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이러스에다가 이렇게 파도바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구인자를 파도바 유전자로 만들어진 구인자를 이제 간에서 생산을 할 수 있게 대체를 시킨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똑똑한 방법인데,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햄제닉스의 작동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저는 햄제닉스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가격 대비 과연 가치가 있는가?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문제가 아까 간세포에 주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세포가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술 한 잔 먹으면 간세포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많이 죽거든요. 예를 들어 담배 핀다? 간세포가 많이 죽거든요. 뭐 어디 이상한데 막 생약 막 약초 같은 거 막 집어먹었다? 간세포가 다 죽거든요. 그럼 간세포가 죽으면 아까 아데노바이러스가 주입했던 그 파도바 유전자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술도 못 먹고 음식도 조절해야 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간세포가 계속 교체가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온몸의 세포들이 7년을 주기로 싹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몸의 세포가 7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뀌게 됩니다. 간세포도 예외가 아니라서 조심을 해도 어차피 주기적으로 간세포가 변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 주기가 지나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근데 문제가 이 햄제닉스가 나온 지가 아직 몇 년 안 돼가지고 그 주기가 지나고 나서의 임상은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과연 10년, 20년 뒤에 햄제닉스를 썼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또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론상으로는 이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 영구적 치료제라고 하는데 그게 영구적이라는 표현이 착착 번역상으로 제가 볼 때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영구적이라는 게 평생의 그 영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잖아요. 햄리버라가 됐든 뭐 정맥 주사가 됐든 정기적으로 맞잖아요. 이거가 영구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영구적이라고 하는 게 주사를 안 맞아도 계속 효과가 간다는 걸 영구적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들어오면 사람들이 영구적이니까 평생 가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인식이 된 거 아닌가. 근데 그 영구적이라는 말이 이게 쭉 간다 이 영구가 아니라 주사를 안 맞아도 된다라는 그 영구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좀 잘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 맞고 나서 간세포 교체 때문에 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 아데노 바이러스를 주입을 하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 아데노 바이러스에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또 맞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못 맞아요, 평생에. 평생에 한 번밖에 못 맞는데 과연 10년 뒤에도 얘가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 대비 약값은 막 몇십억 하니까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약인가? 하는 게 저만의 의문이 아닌 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뭐 화이자라든가 다른 많은 제약사들에서도 많이들 포기를 했어요. 지금 이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많이들 포기를 했고 그리고 옵션이 지금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많이들 포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이것도 획기적인 약인데 비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연구 중인 약이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그 쉽게 말하면 백혈구라고 할게요. 백혈구에서 막 항체들을 만들잖아요. 항체들을 만드는데 이 비바이오에서는 요 백혈구를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 우리 혈액 그 구인자 파도바 유전자를 이용해가지고 구인자를 만들게끔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작된 백혈구들을 골수에다가 심으면 골수에서 나오는 이게 비세포거든요. 비세포들이 이제 구인자들을 막 만든다. 그래서 골수에서 요거를 심어가지고 만든 이 비세포들이 구인자 단백질을 만든다. 파도바 구인자 단백질을 만든다. 이게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이가 면역을 이용한 이제 면역 치료라고 하거든요. 이 면역 치료가 지금 사실은 의학이나 약학계에서 되게 뜨거운 영역인데 이 혈우병이 파도바 유전자의 존재로 인해서 그리고 이 혈우병 자체가 되게 관리를 필요로 하고 또 분자량도 작고 여러 가지 이 연구에 특화된 분야, 이 면역 치료 연구에 혈우병이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거 이제 지금 1상이랑 2상까지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2상까지 한번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가지고 요거 또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뻥튀기가 좀 심하거든요, 항상이. 왜냐면 자기들이 펀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 뻥튀기가 심해가지고 막 다 믿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이런 획기적인 방법들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 최근에 태일이 형이 이제 김태일 기자님이 쓴 기사인데 그 아까 파도바 유전자 같은 과활성 8인자 유전자가 미국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8인자도 앞으로 좀 이제 그런 분야 쪽으로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8인자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8인자는 조효소 코팩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8인자는 굉장히 막 급격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9인자보다 혈전의 위험이 너무 높아요, 얘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발견된 저 18세 남성도 혈전 때문에 이상하게 혈전이 많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내가 8인자 과활성 유전자네, 돌연변이네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 8인자 돌연변이 유전자로 뭔가 연구를 할 때는 혈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앞으로 연구 방향에 있어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예전에 임상시험을 했었던 피추시라는 임상을 했었는데 장점이라면 굉장히 편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고 막 내가 믹스할 필요도 없이 그냥 펜 타입으로 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당뇨병 약처럼 그냥 딸깍 하면 끝나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예방요법에 대한 압박감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맥주사 할 때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주사 맞아야 되고 주사 안 맞으면 나도 모르게 또 출혈돼가지고 멍들어 있고 관절 아프고 그랬는데 그런 압박감이 감소가 됐지만 다만 이 단점이 있다면 이제 급여의 제한이 좀 많고요. 햄리브라 같으면 급여 제한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정상 수치까지는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햄리브라 같으면 좀 내가 심각한 일이 있을 때는 팩터를 맞아야 된다. 근데 뭐 이거야 뭐 사실 햄리브라를 쓰나 안 쓰나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단점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저 같으면은 피추시라 했을 때 발진이 엄청나더라고요. 피하 주사 맞은데 시뻘겋게 발진이 막 나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하기는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혈전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추시란이나 뭐 TFPI나 이런 약들, 아까 북한군을 없애버리는 그 약들, 그런 게 조금 단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천. 격렬한 활동을 맞이하지 않는다. 나이가 어리다. 왜냐면 정맥주사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 같으면은 어릴 때 저 인생의 첫 기억이 간호사님이 팔다리 붙잡고 정맥주사 맞는 기억이 제 어릴 때 첫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생기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예방요법을 귀찮거나 까먹거나 해가지고 자꾸 안 하는 사람들.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냥 굳이, 사실은 이거 제가 저희 지회에서 할 때는 이제 좀 다른 분들 눈치도 봐야 되고 해서 하지만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고, 지금 이렇게 좋은 약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혈장 제제에서 유전자 재조합 약으로 넘어갈 때 그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좀 면피용으로 써놓은 거라 무시하시면 되고, 그냥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피하주사 하시는 게 삶의 질이라던가, 앞으로 뭐, 그런, 출혈의 위험이라던가, 무조건 장점이 훨씬 큰 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입니다.